소개해드릴 책은 김동춘 저자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정치, 사회와 교육 면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와 그 대안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치입니다. 두 번째, 사회입니다. 세 번째, 교육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정치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 그릇된 편견과 관행을 끊어버리고 이 자리에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잡는 과거, 그릇된 편견과 관행은 북한에만 있는 것일까요? 김정은을 북미 회담에까지 나오게 만든 것은 남한 내에 유사한 편견과 그릇된 관행을 단절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서 왔고, 그 의지는 바로 한국 촛불 시민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에는 여전히 이 전쟁 상태라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기득권 권력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이들은 한반도의 평화 움직임마저 흔들어댑니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와 공화민주, 양기득권 세력, 일본의 우익, 보수 세력은 한반도 전쟁과 긴장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들의 계속적인 선전과 교육에 세뇌된 한미일 노년층들은 대체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일본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구호로 선거에 임했는데, 선거 결과 대구, 경북과 제주도만 남기고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파란색으로 칠해지자 홍준표 대표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고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70년의 분단과 적대는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꿀단지를 제공해 주었지만, 꿀단지가 끼어지자 나라가 망했다고 외친 셈입니다.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총선 후보로 등록한 1022명 중 기업인은 노동자의 5배나 되고, 성공한 엘리트가 전체의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중에서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전체의 10%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55%의 후보자들, 즉 명문대 졸업장을 지닌 고위 관리나 전문직 경력자, 그리고 몇억 원 이상의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또다시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입장의 차이가 드러날까요? 경제, 노동, 복지 사안에 대해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엘리트 독재요, 민주주의의 죽음이고 민중의 항구적인 배제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관료,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가장 힘있는 조직은 바로 패거리를 지어 적을 토벌하는 것을 제1의 행동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즉, 권력 집단이 공조직을 사유화하여 공조직이 더 이상 공공성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고 자신을 위협하는 개인과 집단을 감시 탄압하고, 설사 범죄자라도 자기 편이면 무조건 봐주는 패거리 집단의 행태를 보이죠. 이것은 소인 정치입니다. 두 번째, 사회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온 국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더욱이 제작 과정에서 표준 근로계약을 지키고서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죠. 영화 스태프들에게 4대 보험 가입, 초과 근무수당 지급, 계약 기간 등 표준 근로계약을 지키면 당연히 제작비가 늘어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 영화를 제작해 이러한 큰 상을 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세계 초인류 기업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계 장부와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와 소비자를 속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해 몸집을 키운 삼성이 세계 초초 인류 기업이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국인들은 더 큰 자부심을 가질까요? 기생충의 스텝은 기껏해야 몇백 명 정도겠지만 재벌의 범법 뒤에는 수십만 명의 개미 집단, 수백 개의 하청 중소기업과 그곳에 고용된 수십만 명의 종업원들과 알바생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영화계를 떠나고 재벌의 범법으로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면 수백 수천 개의 혁신 중소기업이 죽고 수십만 명의 미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응당 지급해야 할 임금과 휴식을 제공하지 않고 하청 기업한테 갑질을 해서 얻은 성공은 과연 지속 가능한 성공인가요? 그것은 불법 어망을 몰래 사용해서 치역까지 모두 잡아들여 얻어낸 어획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30만 원짜리 구두 한 켤레 만드는 재화 기술자에게 겨우 7,000원의 노임만 주는 현실에서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할까요? 2016년에서 2017년 촛불 시위는 힘센 놈 밀어주어 잘 살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식 개발 독재 논리에 대한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정치권, 정부 법원이 여전히 특수 사정 때문에 국제 기준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 한국은 이 전환의 계곡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세계 부품 무역 규제 조치로 반도체 강국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는 화들짝 놀랐죠.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추진되었지만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핵심 중간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 한국의 주력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화, 자유무역 참가를 지난 20여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 분업 질서에서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는 이제 구시대의 의제라고까지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원천 기술 개발과 그 기반인 기초과학 육성은 정부와 대학의 몫입니다.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 직후 카이스트 교수 100명이 반도체, 에너지 등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발벗고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원천 기술 축적에 투자되지 않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 의과 대학으로만 몰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구제국주의 국가들이 여전히 세계 가치 사슬의 정점에 서서 원천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것이 무엇인지, 시스템이 어떻게 뒤틀려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환경, 에너지, 식량 위기에 대처하는 인류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도 원천 기술과 기초 이론의 축적은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과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없고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과 교육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일본 무역 규제를 계기로 한국 정부, 대학, 기업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교육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7억 원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을 사재기에 한 유치원 원장에 관한 사건 기억나시죠? 이 유치원 원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지만 사실 학생 등록금 수십 수백억 원을 빼돌려온 여러 사학재단의 비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한국은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의 천국입니다. 이는 한국과 비슷한 교육열을 가진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언제나 줄줄 새왔고 학부모들의 분노는 매번 순간의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사립유치원과 사립대학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 교육, 관료, 언론, 종교계와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시도교육감, 지자체장들도 이들의 비리 건드리는 것을 꺼립니다. 매년 2조 원의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그리고 5조 원의 세금이 사립대학에 투여된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아마 수천 개의 공립유치원을 짓거나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공립대학 수십 개를 짓고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기초과학자와 인문사회과학자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사립유치원장들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결사 반대하고 정치가와 경제 관료들은 대학과 학문의 공공성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유치원과 대학의 50%는 공립이 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법인의 사익을 충족시키는 반교육적인 기관들을 시민이 통제하는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입구와 출구인 유치원과 대학교를 영리기관이 담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육 선진국은 모두 공교육 선진국입니다. 교육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취업 준비생 65만 명 중 40%인 26만 명이 공시족, 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공무원이 많은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런 점도 있겠죠. 청년들의 안전지향 그리고 한국 사회의 관존 민비, 전통이나 노동 천시, 문화 탓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기업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공시에 매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공시에 몰려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게다가 2년 혹은 4년 동안 비싼 등록금과 귀중한 시간을 바치고도 전공과 거의 무관한 공시를 별도로 준비한다는 사실은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일 뿐더러 대학 교육의 기능 상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공시족 개인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만 국가적으로는 극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공직으로 몰리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공시족 폭발은 대졸 노동시장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불안은 청년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온 사회를 갉아먹고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취업률을 대학 평가 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기업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교육 현장은 또한 어떨까요? 오늘날 중고등학교는 교육 불능 상태가 된 지 오래고 OECD 국가 중 행복감이 가장 낮은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감옥이며 그들이 가정 경제를 마비시키면서 대학 졸업장을 딴다 해도 실업자로 전락할 확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입시 경쟁의 승리자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서울대 학생들 중 약 7%가 자해 또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3에서 8%의 학생들은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서울대생 수백 명이 여러 이유로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수능은 기초학력평가 정도의 시험으로 정착시키고 내신 성적으로만 단일화해서 입학생 선발을 하되 졸업 정원제를 실시해서 대학을 학문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학을 무상으로 하고 계층 할당을 확대하여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흡수하되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을 통합 운영해서 학생, 교수 이동을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게 특성화하는 한편 서울대학교의 학부는 없애고 대학원, 대학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대학 평가는 대학 단위가 아니라 학과 단위로 해서 지원을 차등화하면 학벌, 간판의 폐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상당수 대학은 평생 교육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99%가 피해자인 대입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국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자 김동춘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